요즘 들어서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는 중입니다. 제 나이는 이미 환갑을 넘었고 여자 혼자 몸으로 두 아들을 키우며 전쟁같이 살았어요. 쉬는 날도 없이 일주일에 7일을 꼬박 일을 하면서 항상 다른 분들의 사연을 재미있게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인생을 돌아보고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 살고 있고 30년 가까운 시간을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억척스러웠던 건 아니고 저도 20대 꽃다운 나이에는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도 있어요. 두 아이를 낳았고 첫째가 5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리게 되었습니다. 일이 잘못된 것에 누명을 쓰고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남편은 무척이나 분해하며 새 출발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매일 집에서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고 이미 해고된 직장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에 끌려나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몇 번이고 이젠 그냥 잊고 다른 일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제가 하는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나 봐요. 매일 술을 마시던 남편은 어느 순간 화투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집안에 돈이 씨가 말라 붙었습니다. 몇 년 알뜰하게 모아온 저금을 싹 다 노름판에 갖다 바치더니 당시에 살던 집 보증금까지 야금야금 빼서 날려먹더라고요. 결국 한겨울에 두 아들을 데리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 단칸방에 내 식구가 들어가 살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내보기도 하고 제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점점 더 망가졌어요. 모아놓은 돈도 다 떨어지고 저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둘째가 너무 어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친정과 시댁에 몇 푼씩 얻어서 입에 풀칠이나 하는 것이 고작이었죠. 그렇게 살아가던 와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딴 살림까지 차리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고 맨정신으론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날로 남편을 집에서 내쫓아서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 줘. 남편이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지만 돈을 못 벌고 노름하는 것까진 참아도 다른 여자 만나는 건 절대 못 참겠더라고요. 제 나이 30이 되던 해에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가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먹을 거 입는 거 다른 애들이 하는 만큼 모두 빠짐없이 해주었고 내가 밥을 굶더라도 아이들 학원까지 다 챙겨 보냈습니다. 다행히 두 아들은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죠. 2년 차이 터울인데 형제끼리 성격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첫째는 조용하고 속이 깊은 모범생 스타일이고 공부를 꽤 잘해서 학원도 많이 보내줬습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활발하고 동네에서 사고는 다치고 다니더니 축구 선수가 되겠다며 운동을 시작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축구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저한테 상의도 없이 운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너무 허탈했지만 아들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때 이후로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어요. 오늘 너희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어. 너 학교에서 아이들 때리고 다닌다며? 너가 깡패도 아니고 어쩌려고 그래? 다시 운동 안 할 생각이면 형처럼 공부라도 해. 둘째는 제가 첫째와 비교하는 것을 싫어했고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심한 사춘기를 겪으며 반항했어요.
그러던 아이가 변하게 된 계기는 제가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멍울이 잡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안 가던 병원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정밀 검진을 받고 최종적으로 암 진단을 받게 되었죠. 다행히 늦지 않은 시기에 발견을 해서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한동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수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항상 학교 끝나면 병원으로 와서 저를 살뜰하게 챙긴 건 첫째가 아니라 의외로 둘째였습니다. 첫째는 당시에 고3이기도 했고 자기 공부하기 바빠서 자주 얼굴을 보이진 못했는데 둘째는 제가 암 진단을 받을 때부터 눈물 콧물 범벅이 될 정도로 펑펑 울더니 입원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와서 제 옆을 지켜줬어요.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이 되면 보호자용 작은 침대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마냥 철없게 생각했던 둘째 아들을 그때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아무리 고3이라곤 하지만 얼굴 보기도 힘든 첫째보다 둘째한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저는 수술을 받고 좋은 결과와 함께 퇴원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둘째는 몰라보게 사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던 첫째는 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둘째도 그 이후로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집 근처의 국립대를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에 덜컥 합격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첫째가 대기업에 들어간 것보다 둘째가 공무원 시험 합격했을 때 훨씬 기분이 좋았고 기뻤습니다. 그러더니 같은 공무원 아가씨를 만나서 30이 되기 1년 전에 일찌감치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살더라고요. 며느리를 꼭 빼닮은 예쁜 딸도 낳았고 이대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이때 예전에 이혼하고 헤어졌던 애들 아빠가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알게 된 건지는 몰라도 이미 연락이 끊기고 20년이 넘었는데 시장에 있는 제 가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나 당신이랑 이혼한 다음에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았다니까. 일 열심히 해서 돈도 벌었고 애들한테 아빠 노릇 한번 해보고 싶어. 정말 오랜만에 만난 애들 아빠였지만 반가운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고 잊어버리고 살던 화가 다시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난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관심 없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장사 방해되니까 소금 뿌리기 전에 썩 꺼져. 남편은 그동안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아빠 노릇을 하고 싶어 용기를 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애들 크고 힘들 때는 도박과 여자에 미쳐서 살더니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제 앞에 나타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애들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당장 썩 꺼지지 못해? 진짜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겠어. 저는 생선 토막을 내던 무쇠칼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겁을 먹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수십 년 구르느라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다 늙어서 나타난 남편이 뭐가 무섭겠어요. 남편을 쫓아내고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작년 설날에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전부 집으로 내려와서 모처럼 시끌시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두 아들의 며느리까지 와 있으니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이혼한 뒤로 제사나 명절 차례는 지내지 않고 살아서 그냥 온 식구들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밥만 먹으면서 보내는 것이 우리 가족 명절이었어요. 다 같이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데 현관 밖에서 누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인터폰이 고장나서 밖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아들이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지? 우리 집에 정초부터 찾아올 사람이 있나? 아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다가 그때 저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잠시 후 현관문을 열어본 아들이 그대로 아무 말 없이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아들은 20년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로 자기 아빠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 아빠다. 너희들이 정말 보고 싶었다. 저는 밥 먹던 숟가락도 집어던지고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집은 또 어떻게 알아냈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애들 앞에 나타나는 건데? 제가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은 저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죠. 애들 엄마, 나 한 번만 용서해 줘. 당신이랑 애들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시장 바닥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집 주소 다 물어보고 다녔어. 첫째는 이때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둘째가 나서서 화를 내더라고요. 무릎 꿇고 있는 자기 아빠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면서 여길 왜 찾아왔냐고 하는 겁니다. 아저씨, 다시는 우리 엄마 집에 얼쩡대지 마세요. 정초부터 재수가 없으려니까. 둘째의 말에 남편이 예전에는 자기가 미안했다고 이제라도 애비 노릇을 하고 싶어 찾아왔다며 손을 잡으려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 같은 부모 둔 적 없으니까 어른 대우해줄 때 조용히 가세요. 꺼지라고, 이 개차반 같은 인간아. 이러다간 무슨 일이 날까봐 둘째를 제가 말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을 현관 밖에서 그렇게 쫓아보냈고 아이들이 이 정도로 했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우릴 찾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큰 착각이었죠. 얼마 전 평소처럼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둘째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엄마, 혹시 형이 결혼할 거라는 소리 들었어? 내가 어제 형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 이제 결혼할 거라고 하더라? 저는 첫째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사실 둘째는 자주 연락하고 전화나 카톡을 하는 사이인데 첫째와는 항상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연락을 자주 안 하는 첫째였기 때문에 결혼할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도 저한테 미리 말을 안 했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올 때 데려오겠지. 결혼 이야기가 확실해지면 나중에 나한테 이야기를 하겠지 하고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넘도록 첫째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 결혼한다는 소리를 당사자가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제가 알아야 할까요? 며칠 동안 혼자 속을 끓고 있다가 결국 제가 먼저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결혼한다는 소리가 진짜야? 여자친구 생겼으면 엄마한테도 소개시켜줘야지. 하지만 그때 첫째에게서 듣게 된 대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내가 엄마 화낼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야기는 못했는데 사실 아빠랑 새엄마한테는 여자친구를 보여줬어요. 조만간 상견례도 할 건데 그때도 아빠랑 새엄마를 부를 거예요. 아들의 대답이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왜 나한테는 말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물었더니 작년부터 아빠와 연락을 계속하고 있었다네요. 그리고 상견례와 결혼식에 자기들 부부를 초대하는 대신 아들에게 신혼집을 장만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답니다. 집이 필요한 거면 엄마가 해줄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는 먼저 얘기하지 않은 거야? 사실 신혼집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차 싶었고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몇 년 전 둘째가 먼저 결혼을 했지만 그때 엄마로서 신혼집까지 구해주진 못했습니다. 전세금에 보태라고 1억을 준 것이 전부였고 아마도 첫째가 결혼한다고 했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서울이나 최소 경기도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신혼집을 사준다는 말에 첫째가 아빠한테만 연락을 한 것도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네 집안이 좀 잘 사는 편이에요.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결혼하고 싶으면 적어도 신혼집은 장만해 와야 한다더라고요. 엄마는 그럴 능력도 없고 사실 상견례 할 때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판다고 말을 하면 그쪽에서 반대할 것 같아서 숨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억척스럽다는 소리 들으면서 장사를 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두 아들 대학까지 다 뒷바라지하며 키웠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화를 내고 싶은데 가만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뭐라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만 모른 척 해주면 내가 아빠한테 신혼집도 받을 수 있고 그쪽에서도 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지금은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러니까 첫째가 하는 말은 저보고 상견례에도 올 생각하지 말고 심지어 결혼식에도 혼주석에 앉지 말고 가족이 아닌 척 하라는 소리였죠. 애들 아빠는 저와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출발을 했는데 재혼한 그 여자와 둘이 장사를 하면서 돈을 꽤 많이 모은 것 같았습니다. 첫째 전화를 끊고 혼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봐도 역시나 아들이 하는 소리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한다는 여자 쪽 집안에서 신혼집을 사오길 원하고 저는 그걸 해줄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제가 사는 집을 팔고 심지어 시장의 가게까지 다 정리를 해서 재산을 탈탈 털어도 서울의 아파트는커녕 25평 전세금도 해줄 수 없을 거예요. 첫째 말대로 나만 이 결혼해서 입 다물고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 정도도 못하겠나 하고 편하게 마음을 먹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다음 날부터 일을 하러 나가기도 싫어졌고 하루 종일 이불 덮고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내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지경이었어요. 이틀 동안 가게 문도 안 열고 누워만 있었는데 그때 둘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한테 다 들었어. 형이 엄마 보고 상견례도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 했다면서? 그 자식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됐나? 앞으로 그놈은 나한테 형도 아니야. 둘째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저한테 첫째 결혼식에 찾아가서 깽판을 놓자고 할 정도였지만 저는 그냥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나는 나중에 결혼식에도 갈 생각 없고 첫째는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냥 너도 앞으로 형을 안 보고 살지언정 결혼한다는데 회방 놓을 생각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첫째 아들이 괘씸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 몰래 남편과 연락하고 지낸 것도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고 그 이유가 돈 때문인 것도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집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 아빠가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아들을 이해해줘야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그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첫째 얼굴을 다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제게서 등을 돌렸으니 저도 이젠 미련을 버리고 포기해야죠. 둘째를 먼저 장가 보낼 때 언젠가는 첫째도 결혼시키고 두 아들들이 며느리들과 손주들까지 데려와서 시끌벅적한 집이 되기를 바랬었지만 이제 그런 기대는 할 수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니까 받아들여야죠. 다음 날 첫째에게 도저히 전화로는 이야기할 용기가 나질 않아서 장문에 카톡을 하나 남겼어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대신 앞으로 나는 너를 아들이라 생각 안 할 테니까 남들한테 소개하기 창피한 엄마와는 인연 끊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의 아들이 그 문자를 보고 전화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10분도 안 되어 자기를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짧은 답장이 오더라고요. 내 젊음을 모두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거라니 허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둘째도 있고 저도 이대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겨우겨우 며칠 만에 정신을 챙기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애들 아빠와 첫째만 생각하면 일을 하다가도 속이 다 뒤집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마땅히 울분을 풀 곳도 없더라고요. 둘째 말대로 복수를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상견례장을 찾아가서 내가 진짜 엄마라고 앞에 앉아있는 저 인간은 애들 어릴 때 바람나서 집을 나간 남봉꾼이라고 말을 할까? 아니면 아예 결혼식장에 쳐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 하는 상상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래봤자 가장 피해보는 건 내 아들이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결혼해서 행복해지고 싶다는데 그 앞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 남편에게 아들 신혼집을 사줄 만한 돈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 며칠 전 저녁에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첫째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인연을 끊자고 한 뒤로 먼저 연락해 본 적도 없고 첫째도 제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중이었어요. 결혼식이고 뭐고 전부 제가 안 가고 아들 하나 잃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밤중에 무슨 일로 전화를 걸었나 싶었죠. 전화를 받아보니 아들이 자기가 아빠한테 속았다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이 넘고 나서 아들이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에 엄청 놀랐죠. 하나하나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얼마 전에 상견례를 마쳤고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의 부모들이 신혼집에 대한 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나 봐요. 어느 동네에 어떤 아파트 몇 평짜리를 사줄 생각이냐고 애들 아빠한테 물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뜸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냐고. 애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신혼인데 빌라 전세에서 시작하면 된다는 말을 했답니다. 아니, 빌라 전세 정도는 제 능력으로도 충분히 얻어줄 수 있었어요. 자기가 신혼집 책임지겠다고 해서 첫째가 저랑 인연까지 끊어가며 상견례 자리에 아빠와 새엄마를 데려간 거잖아요. 분명히 처음부터 서울의 아파트를 원한다는 이야기까지 다 들었으면서 정작 상견례 자리에서는 완전히 딴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그 인간답구나 싶었어요.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처자식을 버리고 바람 피우던 인간이 오죽할까요? 첫째가 이제 와서 자기 결혼 다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자기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집에서 이 정도밖에 못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꼴이라 상대방 부모들이 엄청 화가 많이 나서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아들이 울고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안쓰러웠지만 사실 그런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닐까요? 아들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서 앞으로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첫째는 결국 사귀던 여자와도 헤어지게 됐다는데 그냥 좀 안쓰러운 마음이네요. 자기 아빠가 개털인 걸 알고 나서 최근에는 다시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첫째가 다시 예전처럼 지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조금씩 그랬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둘째한테 더 마음이 가고 첫째는 왠지 자기 아빠를 더 닮은 것 같기도 해서 정이 많이 떨어집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아들이 먼저 저와 인연을 끊으려 했는데 제 입장에서도 곱게 보이진 않네요.
제가 마음 상했을까 걱정된다며 이번 주말에 둘째가 집에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나이 먹다 보니 장남이고 둘째고 간에 살갑게 구는 자식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당장 결혼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인데 이렇게 정이 떨어지고 포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나마 둘째라도 잘 키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니, 명절인데 자식도 못 오게 하는 건 엄마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젠 음식 같은 것도 안 하고 싶어. 몇 날 며칠 힘들고 밥 차리고 치우는 짓 좀 이제는 그만하자. 그래도 그렇지. 엄마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죠. 그냥 하는 말이 어디 있니? 너희도 내가 너네 집에 가면 불편하잖아. 나도 그렇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집 떠나면 손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겠니? 그래도 명절에 안 모이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 앞으로 어딜 가라고요?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대 중반 나이의 김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죠. 김씨의 주변만 보아도 다들 자식이 오는 것은 늘 반갑고 때로는 자식들 집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결혼하면 다 남이라며 욕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김씨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모든 것들이 생각만 해도 전부 지긋지긋한 일이었거든요. 김씨만 보면 밥 타령을 하고 냉장고와 찬장을 뒤져 뭐든지 마음대로 가져가려고만 하는 자식들을 겪으며 그런 자식들이 집에 오면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 싫어서 조용히 원룸으로 이사까지 갈 정도였습니다. 이런 김씨를 보며 남들은 요즘 세상에 그런 효자가 어디 있냐며 이상한 사람이라 손가락질을 했지만 김씨는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방문이 귀찮고 불편한 것처럼 부모 역시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씨도 아무 이유 없이 자식들의 방문이 꺼려진 것은 아니었죠. 그저 집에 오더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대접만 받으려는 이기적인 자식들에게 완전히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자식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집안 형편마저 좋지 않았다면 더 그렇겠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당시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외식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던 일이 가족들의 밥을 챙기는 일이었어요. 밥 차리고 치우고 밥 차리고 치우고 밥 차리고 치우면 하루가 갔습니다. 아들, 딸을 결혼할 때까지 독립하지 않고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수발은 오롯이 김씨의 몫이었어요. 두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 몇 년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지겹도록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평생 식구들의 밥 타령만 들으며 살아서인지 김씨는 이제 밥 차리는 일이라면 징글징글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김씨도 또 밥상을 차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한 자식들이 손주까지 데리고 찾아올 때였어요. 아들, 딸 모두 사는 곳이 김씨의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생일,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손주를 맡아달라며 찾아오기도 했고 근처에 왔다가 밥만 얻어먹겠다며 들르기도 했어요. 김씨는 남편이 세상 떠난 이후로 쭉 혼자 지냈기 때문에 남들이 집에 찾아오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단촐한 살림으로 살았습니다. 밥도 하루에 두 끼만 간신히 먹었고 반찬도 아무 것이 없더라도 개의치 않았어요.
남들이 보면 궁상맞게 왜 그러냐 할 수도 있겠지만 김 씨는 그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김 씨의 평화도 자식들이 찾아오는 날에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어요. 엄마, 주말에 애들 좀 봐줘요. 우리 부부 동반으로 1박 2일 여행 가야 하거든. 어린이집 다니는 손주들을 모임에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며 김 씨에게 덜컥 맡겨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손주들이 오는 건 반가웠지만 애들 입맛에 맞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또 장을 보고 음식을 새로 만들어야 했죠. 자식들도 문득 연락해서 닭도리탕이 먹고 싶다, 갈비찜이 먹고 싶다는 소리를 하며 밥을 해달라고 졸라댔고, 그럴 때마다 김 씨는 하고 싶지도 않은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느라 하루를 보내야만 했어요.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아들도 똑같고 딸도 똑같았어요. 김 씨 혼자 지내면 김치 먹을 일도 별로 없는데 며느리와 사위 성화에 김치를 수십 포기를 해야만 했고 깍두기에 동치미까지 담그고 나면 몸살에 걸려 며칠을 알아놓았죠. 어머님, 올해 김장 언제 하실 거예요? 올해도 동치미 담그실 거죠? 김치는 이제 그냥 사 먹는 게 어떠니? 내가 만드는 것보다 마트에서 사 먹는 게 더 맛있더라. 어머, 어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김치가 훨씬 맛있죠. 올해는 저희 20포기만 해주세요. 동치미도 2통 해주시고요. 그걸 너희만 그렇게 할 수 있니? 둘째네도 20포기 하려면 배추김치만 40포기인데. 저희가 재료비는 다 드리고 용돈까지 챙겨드릴 테니까 부탁드려요. 아무리 용돈을 주고 재료비까지 싹 다 준다고 해도 그 고생을 해야 하는 건 김 씨 혼자였어요. 용돈이라고 해봐야 아들 5만 원, 딸 5만 원, 합이 10만 원이 전부인데 그 돈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식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매몰차게 거절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들 필요할 때 김 씨를 찾고 때가 되면 김장을 해달라고 조르던 자식들이 정작 김 씨가 필요로 할 때는 곁에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간다거나 은행이나 관공서 업무를 봐야 할 때 자식들이 옆에서 도와주면 좋으련만 다들 귀찮아하며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니 김 씨도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저 본인을 밥 차려주고 반찬 만들어주는 기계로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건 생일이건 그 어떤 좋은 날에도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이 달갑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자식들한테 일을 시키고 며느리한테 집안일을 시키곤 했었지만 요즘은 그럴 수 있는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 집에 오면 식탁에 숟가락 하나 놓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몇 년간 몸으로 느끼며 깨달았었죠. 그래도 자기는 복 받은 줄 알아. 우리 애들은 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맨날 핑계대면서 얼굴을 안 보여주는데. 친한 이웃이 김 씨를 부러워하며 이런 말을 했지만 김 씨는 차라리 이웃의 아이들처럼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찾아와서 아이 맡기고 밥 해달라 하고 명절에도 이틀 3일씩 김 씨 집에서 지내며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자식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죠. 지난 명절도 마찬가지였고 요즘은 제사나 차례를 지내진 않지만 자식들이 찾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온 집안 대청소도 해야 하고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음식을 잔뜩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죠. 엄마, 우리 내일 갈 거야. 갈비찜은 했어? 그래 했지. 윤서방 좋아하는 잡채도 했어. 아, 진짜? 안 그래도 잡채 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내일 일찍 갈게. 그래, 근데 다음부터는 그냥 나가서 사 먹자. 매번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번잡스럽네.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 김 씨는 식구들이 모일 때면 항상 잔칫집에 일하러 온 식모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아들, 딸 내외는 자기들끼리 떠들며 밥을 먹고 술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사이에 누구 하나 김 씨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나 딸만 찾아왔다면 신경이 덜 쓰였을 텐데 며느리나 사위가 함께 오는 바람에 밥도 대충 차리기가 힘들었어요. 엄마, 두꺼운 이불 좀 깔아줘요. 방에 보일러도 미리 틀어놔 주시고. 우리 오늘 자고 갈 거야. 장롱 찾아봐. 이불이며 베개까지 다 있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엄마가 좀 찾아줘요.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김 씨를 부려먹는 자식들 때문에 허리 펴고 눕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김 씨를 위한 일이라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솔직히 우리 같은 자식들이 어디 있어? 다른 집안은 1년에 한두 번 찾아오지도 않는다더라. 맞아요, 어머님. 저희 식구들은 다 함께 화목하게 지내니까 어머님도 좋으시죠? 우리 엄마는 진짜 복 받았다니까? 자식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식들이 진짜 효자였다면 김 씨를 이렇게까지 일을 시키고 부려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끔 자식들이 집으로 놀러 오라고 초대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공간만 달라질 뿐이지 아이들을 봐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 집에 불렀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하거나 최소한 배달 음식이나 의식이라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결국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다면서 끝까지 김 씨를 부려먹었습니다. 자식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폐륜을 저지르고 못살게 구는 것도 아니었고 온 식구들끼리 다들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다른 집안 나쁜 자식들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기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늘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고 본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죠. 김 씨는 이러다간 자기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식들 대접만 해주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집에 김치 다 떨어졌는데 김치 남은 것 좀 있어요? 없다. 김장김치 너희들이 다 가져가고 나한테는 고작 2포기 남겨줬잖아. 다 먹고 없으니까 그냥 사 먹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엄마가 빠르게 10포기 정도만 해주면 안 돼요? 엄마 금방 하니까 주말에 가지러 갈게요. 그냥 사 먹으라니까. 나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사 먹으라고. 마트에 가면 널린 게 김치인데 왜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김 씨의 반응도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버티다 못해 차라리 이젠 자식들이 김 씨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고 이거 해달라, 애들 봐달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환경이라면 누구도 서운하지 않겠다 싶었죠. 김 씨는 살던 아파트를 남에게 전세로 줘버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원래는 원룸을 알아보다가 부동산 사장이 요즘은 오피스텔이 깔끔하고 옵션도 잘 되어 있어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8평 오피스텔로 결정했어요. 이사를 한다는 김 씨의 말을 듣고 자식들은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엄마, 멀쩡한 집 놔두고 무슨 오피스텔이에요. 거기 방도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엄마 집에 가요? 아니다. 나는 이미 마음 정했고 계약까지 다 끝냈어. 집 청소하고 관리하다가 골병 들 것 같아. 오피스텔이라 걱정했는데 직접 가보니 깔끔하고 좋더라. 병원도 가까워서 아주 마음에 들어. 병원 이야기를 김 씨가 꺼내자 자식들도 더는 말릴 명분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김 씨가 병원 간다고 할 때마다 택시 타고 가라며 귀찮아했었거든요. 아파트 전세금을 받아 오피스텔로 이사하고 나니 생활비가 많이 줄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낡고 오래된 짐들을 정리했고
알았고 그 이후로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병원이나 관공서 등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라 좋기도 했지만 일단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식들이 놀러 온다고 밥 해달라는 소리를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고 앞으로는 명절에도 모일 필요 없으니 각자 해외여행을 가던 알아서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방도 좁고 집도 좁으니 김장 같은 것도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겠죠. 자식들 역시도 어쩔 수가 없는 결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종종 한 번씩 자식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줄 때도 있었지만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즐겼어요. 상황은 이렇게 됐지만 김 씨는 여전히 자식들과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각자의 삶을 누리다가 꼭 봐야 할 때만 한 번씩 만나면 되니 그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틀어지지 않았고 현명하게 원하는 것을 얻어냈어요. 누구도 마음 상하는 일이 없는 행복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